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판서 회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더 많이 참석하셨나요? 정비사업조합이 상당히 한 2년 전까지 화랑세에다가 작년부터 좀 이제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좀 주춤하는데 분양시장은 좀 주춤을 하죠. 그런데 현재 초기 사업 단계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좀 더 과거 정권에 비해서 유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거, 또 신속 통합 교육이라든지 신속 계획 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역세권 개발, 상당히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허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실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 조합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줄어들었죠.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죠. 대부분 시장 예상은 내년까지 일반 분양은 좀 많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합원들이야 거의 대부분 그래도 관리처분 인가나기 전에 대부분 조합원 분양으로 해서 청산자가 아니면은 바로 이제 분양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은 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올해 내년까지는 좀 긴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준공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준공, 그 다음에 해산, 청산이죠. 그래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의 세무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이라는 것은 준공이라는 자체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부대시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가를.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에 맞춰서 건축물이 지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에 하자가 없다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을 준공인가죠. 그래서 준공인가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앞에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는데 준공인가 또는 가사용 승인 이런 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입주가 가능하겠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준공인가 되고 2개월 내지 3개월 입주 기간을 주죠. 조합에서. 그래서 2, 3개월 동안 입주 기간을 줘서 시공사가 하자 보수 같은 걸 상근하면서 일처리 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고, 우리 세무상으로는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준공이 되면 대부분 이제 잔금을 내게 되죠. 대부분 입주 기간에 맞춰서 준공하고 나서 2, 3개월 여유를 이제 입주 기간을 주면 입주 기간에 입주하는 분들은 잔금을 대부분 한 50% 정도 내죠. 50%. 그 정도 이제 내기 때문에 잔금이 내면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돈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조합원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한테 돈을 전부 다 받죠. 그래서 전부 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세상,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그것이 다 100% 이제 징수가 되면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100% 완결이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준공이 됐더라도 미분양된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서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나오지. 미분양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도 좀 들었죠?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인 거죠. 조합원분은 이미 100%가 종결 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된 것이 나오고, 또는 보류지가 있죠. 보류지는 이제 조합원들 분들이 조합원 자격 때문에 혹시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인해서 조합원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분들한테 아파트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 예비적인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류지를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에서는 조합원 100세대당 하나씩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조합원당 1명 정도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뭐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도정법에서는 보류지를 갖고 가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됐는데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뭐 문제 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보류지를 예를 들어 우리 조합이 보류지를 5개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그러면 5개를 다 일반 분양화해서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준공되고 팔죠. 보류지를요. 그래서 미분양된 거나 보류지 또 이제 상가는 대부분 준공되고 판매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는 건 이미 확정돼 있는 거고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한 상가 물량도 대부분 준공되고 나서 상가 분양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준공의 의미가 법인세상으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는 가사용 승인을 받든지 준공이인가 나면은 취득세 발생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차근차근 볼게.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가 조합원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왔어요. 못 받아온 이유가 뭔 거니? 국세청 논리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좀 환급을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법인이 한 10년 전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부가세 환급을 업무를 개시해 줬어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GS건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상가를 건물을 졌어요. 근데 GS건설이 건물을 지면서 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갑니다. 상가 부분도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갑니다. 부가세를 안 받아가는 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85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국민주택 규모 이 아파트에 부가세를 받아간다는 얘기는 그 부가세를 조합이 받은 부가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거냐? 국가가 가져가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받은 부가세를 조합이 10%를 받은 부가세를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의 35평형이죠. 25.7평 전용 면적. 이런 사람들한테 건물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은 것을 조합이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그대로 다 100% 납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은 좋아지지만은 그걸 분양받는 사람들은 10%를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를 받으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분양 가액을 10%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부가세를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부가세 시공사한테 주지도 않고 또 조합이 그런 분양받는 사람한테 부가세 받지도 않고 부가세가 이게 면제된다고 하죠. 면세, 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것은 부가세를 받습니다. GS건설도 그 공사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가고 조합도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아갑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는 부가세를 안 받아가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에는. 내가 뭐 예를 40평대, 50평대 분양 받았다 조합원들이. 그것도 부가세를 조합원들이 조합에 부가세를 안 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자가공급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가공급.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게 비영리 사업이죠. 우리 조합이 비영리 단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사업이에요. 1:1 재건축을 한다. 예를 들읍시다. 1:1 재건축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기본적으로 비영리 사업인데 땅이 이제 남고 용적률을 찾아먹다 보니까 나무에 조합원들이 100명인데 아파트는 200개까지 질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높아진 용적률 때문에 남는 아파트가 조합원은 100명뿐이 없는데 아파트는 200개가 나와요. 그럼 100개를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한테 2개씩 줄 수가 없잖아요. 도정법상으로 1+1은 있지만은 다 2개씩 가져가는 건 없잖아요. 큰 평형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건물이 평가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에 나와야 1+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만 가져가요. 나머지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갑니다. 그 일반 분양이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요. 일반 분양은 수익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틀리죠. 할인 분양을 해줘 조합원들한테는. 왜 그러는 거니? 일반 분양자한테는 고 분양가로 해서 분양 금액을 높이 해서 저쪽에서는 이익을 내는 거예요. 제가 딱 가운데를 딱 구분해 가지고 여기는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이고 여기는 조합원들이에요.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15% 내지 20% 고 분양가로 조합원 분양가 대비 15% 정도 더 높게 해서 저쪽에서는 이익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당연히 손실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논리가 법원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조합원들이 본인의 땅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고 분양가로 일반 분양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익 난 걸 가지고 조합원들의 건설비에 충당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낮게 하는 이유는 뭔 거니? 저쪽 일반 분양에서 이익 난 금액을 여기에다가 건축비로 충당을 해주는 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분양에서 이익 안 난 사업을 조합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땅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내 땅을 손해보면서 팔 수 있는 조합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이익이 꼭 나야 합니다. 또 실제 그렇죠. 특별한 게 없으면 뭐 패권 다툼 때문에 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뭐 안반이라든지 갑자기 사람이 그 인사사고 나가지고 죽었다든지 그런 거 없으면은 공사는 그냥 순탄하게 가죠. 근데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납니다. 일반 분양에서도 손실이 납니다. 왜 그러냐? 이자 부담이 커서 그래요. 이자 공사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대부분은 당연히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난 걸 가지고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와서요. 상가 조합원이 부가세를 왜 환급받느냐? 조합이 GS건설한테 상가에 관련된 부가세를 줬어요. 상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줬어요. 상가를 분양받는 상가 조합원들의 부가세를 조합이 대신 준 거죠. 누가 주체는 뭡니까? 상가 조합원의 돈이에요. 그게. 상가 조합원의 돈을 조합이 대집행해 준 거예요. 부가세를. 그러면 누가 낸 거라고 했어요? 상가 조합원이 그걸 낸 거잖아요. 상가 조합원은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상가 조합원은 그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우리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거주잖아요.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아니죠. 임대사업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택은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상가조합원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임대사업을 하든 자기가 그 상가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직접 뭐 야채가게를 하든 학원을 하든 뭐 병원을 하든 사무실로 쓰든 뭔가는 사업을 합니다. 그건 상가조합원의 그건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상가조합원들은 부가세를 환급 받아내는 게 맞는 얘기죠. 논리가. 그런데 조합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상가조합원이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협조라는 것은 부가세라는 것은 내가 상가조합원이에요. 구판사가. 상가조합원인데 제가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은 매입세금 계산서가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가세를 누구한테 준 자료가 있어야 해요. 누구한테 제가 줬습니까? 조합한테 줬잖아요. 제가 조합한테. 조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국세청에 가서 내가 조합한테 부가세를 지금 1억을 줬으니까 1억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환급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안 끊어주면은 조합원들이 환급 신청으로 가도 뭔 근거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조합의 집행부들은 꼭 지켜야 할 것이 상가 조합원들한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 매입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욕탕을 갖고 있는 상가 조합원이에요. 종전토지건물 평가받은 게 2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것도 그냥 20억짜리를 받았어요. 땅값이 10억, 건물값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땅은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잖아요. 토지 거래하는데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안 들어봤죠? 토지는 부가세가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만 했어요. 근데 건물도 아까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없다고 해서 상가는 무조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건물분 10억에 대해서 부가세 1억이 생긴 거잖아요. 내 상가조합은 목욕탕을 하는 이제 내 입장에서 판사가 그 1억을 부가세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합원한테 세무계사 끊어줘야 내가 1억을 환급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상가공사가 준공되기 전 좀 몇 개월 전부터 상가를 제일 최종 단계에 대부분 공사를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되기 후 이때 세무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해요. 상가 공사를 완공이 될 때쯤에는 꼭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은 예를 들어 상가는 벌써 뭐 6개월, 1년 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무계산서 발행을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상가 조합원이 국세청에 가서 관할세무 써서 부가세 환급해달라. 그러면은 그 부가세 담당자가 법인세 담당자가 봤더니 상가공사는 옛날에 벌써 끝나 1년 전에 끝났어. 이건 이 세무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무계산서야.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원칙은 안 해줍니다. 사실과 다른 세무계산서라는 용어를 써요. 그게. 부가세는 그 상가 공사가 끝났을 때 발행을 해줘야 해요. 최소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게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조합의 집행부라든지 또는 상가 조합원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걸 꼭 인지를 하고 있다가 조합하고 상가 공사가 끝날 쯤에는 이런 상가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 조합원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발코니 공사는 다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받았어 이번에. 근데 발코니 공사가 있어. 근데 부가세를 달라고 해 조합에서. 그게 맞습니다. 부가세를 조합한테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근데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코니 공사만큼은 있다는 얘기예요. 뭐 평당 한 뭐 50에서 7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발코니 공사가. 그러면 발코니 면적이 뭐 내가 25평을 받더라도 25평이 다 발코니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 평 하겠죠. 많아야 뭐 5평, 6평 하겠죠. 그러니까 5, 7은 35, 5평이면 350만 원이면 35만 원 부가세를 조합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 분양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조합원들도 부가세가 있다. 조합원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나 이하나 다 부가세가 발코니에 대해서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이 법인세는요. 준공되면 이제 법인세를 정산해서 다 냅니다. 대부분 이제 조합이 한 3년에 걸쳐서 공사하잖아요. 그럼 첫 해는 뭐 진행률 20%, 둘째 한 60%, 마지막 이제 준공될 때가 100% 공사 끝나는 거잖아요. 준공이면 100%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뭐 진행률대로 그 법인세를 쭉 내왔어요. 근데 납부해 왔는데 뭐 40%, 60% 진행됐어도 법인세 낼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는 거냐? 처음에는 그동안 추진위원회 때부터 공사 뭐 1년차, 2년차까지는 그동안 돈 들어간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일반 분양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뭐 어떤 조합 뭐 2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만 20년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인가 났는데 20년 동안 추진위원회로 있는 조합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데도 10년 정도 이렇게 전후 추진위로 있는 데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 정도 조합이 안 가는 데는 진짜 더디게 안 가는 거죠. 빨리 가는 데는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빨리 갑니다. 재건축이 좀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조합이 7년이에요. 추진위원회 승인 나서 입주까지 준공까지 7년 만에 가는 조합도 있는데 상당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년 얘기를 하는데 10년이면 그것도 빨리 가는 거예요. 현재 추진위원회부터 따지자면은 추진위원회부터 청산까지 따지면 한 15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준공까지가 예를 들어 10년까지 갔다. 그럼 준공에서 청산까지도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통상적으로. 근데 3년이면 사실 끝내야 하는데 질질 끄는 조합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전고시가 끝나면은 1년 이내에 다 모든 것을 청산까지 마쳐라 하는 게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인데 쉽지는 않은데 자주 서울시에는 이전고시를 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업무를 끝내라. 그렇게 하는 게 권고사항이고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번 주엔가 영등포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 저희들 같이 외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끼리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 좀 그걸 점검을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정비사업조합이 준공되고 이전고시 끝났는데도 청산을 종결을 안 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조합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청산을 안 해요. 청산 종결을 않는 거죠. 청산 중인 법인이죠. 그러니까 해산 등기로 그냥 청산 중인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청산 중인 걸로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거기도 한 7년 됐어요. 준공된 지가. 그런데도 특별한 소송이 없는데도 청산 완료를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냐?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월급 받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월급 받아가려고. 집행부가. 그러니까 돈이는 일반 분양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월급 받으려고 누가 다 입주 끝나고 오면은 관심들이 없어요. 그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야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좀 더 한다고 그럽니다. 준공되면 법인세에서 제일 그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조합원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합원 쪽에서는 손실이 나야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손실이 나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는 거냐? 분양가를 저렴하게 했잖아요. 분양가를 저렴하게 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여기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했다는 얘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이 손실을 뭐 때문에 메꾼다고 했습니까? 일반 분양에서 이익 난 거 가지고 건축비로 축 나온다고 했잖아요. 일반 분양에서 이익 나고 조합원은 손실이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반 분양에도 손실이 나면은 추가 분담금을 걷습니다. 그건 100%죠. 뭐 여기서도 손실이 나 있는데 여기도 손실이 나면 당연히 조합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 분담금 나오는 조합도 일 나죠. 비대위 생기고 뭐 민원이 뭐 어마어마하죠. 조합 집행부가 뭘 잘못했다 해가지고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어찌냐 해서 집행부가 거의 바뀌어지는 확률이 많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손실 난 것은 국세청에서 타치를 안 해요. 여기서 이익이 나도 타치 안 해요. 여기 이익 난 거 가지고 국세청이 세금 내라고 법인세 내라고 배당소득세 내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여기는 부가세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합은 자가 공급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익이 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나면은 추가 분담금 나옵니다. 100% 그건.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익 나왔어. 저기 이익 나온 것은 법인세 대상입니다. 저쪽만 대상이에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그래요.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손실 난 것이 있고 저기 이익 났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구분 격리를 하게 돼 있어. 구분 격리.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비영리 사업하고 영리 사업하고 구분해가지고 매출액 원가를 각각 계산하라고 했어. 각각. 비영리 사업에서는 이익 나든 손실 난 그래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해요, 실제. 이 비영리 사업에 이익이 얼마나고 손실 얼마나 나는 국세청 신고를 안 해요. 저쪽 것만 신고해요. 근데 합산해서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법을 모르고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또 하나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가지고 저기에 있는 이익을 숫자 노름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 또한 완전히 헛된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 가짜 뉴스예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국가는 뭐 공무원 월급은 어떻게 주고? 절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데서 이익 난 것은 100% 법인세는 이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조합원들하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이익이 아니 20억 이익 났는데 20억은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100억이 남아 있다. 근데 조합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다 종전 토지 건물 출자 금액이 다 똑같다고 봅시다. 그냥 100명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1억씩 가져가서 저쪽에서 이익 난 것이 다 없어져요. 제로가 되죠. 그러면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쪽만 이제 남았잖아. 이쪽에서 만약에 손실이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났으면 그 예를 들어서 10억이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갖고 온 100억에서 손실 빼버리면 90억이 남잖아요. 90억은 현금으로 배당이 되는 거고 현금이 있는 거니까. 10억은 어떻게 숫자 노름상으로 100억은 났는데 현금 예금은 90억뿐이 없어요. 그럼 10억은 어디로 갔냐? 여러분들의 건축비로 들어가 있어요. 시멘트로 갔든 철근으로 갔든 뭐 마루로 갔든 뭘론가는 그 현물로 들어갔다는 현물 배당으로 가요. 그래서 100억이 배당이에요. 90억은 현금 배당, 10억은 현물 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나오죠. 자, 조합에서 이런 조합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극단적으로 100억 이익 났어요. 근데 현금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0억 있다고 합시다.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 배당이 그냥 100억이 있는 거예요. 현물 배당이. 근데 우리 세무 쪽으로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배당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해요.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100억을 여러분들한테 현물로 들어간다 합시다. 현금이 없으니까 현물로 들어간 걸 신고를 하려면 15.4%를 무조건 국세청에다 납부를 해야 해요. 14%가 배당소득세, 14%에 10%, 1.4%가 지방소득세, 그 구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4%를 현금으로 내줘야 해요. 국세청이 현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에 여러분들 뭐 한 평씩 떼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 문건이 15.4% 15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조합이. 납부를 해야 해요. 납부를 한 걸 가지고 그거 조합이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물 배당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러면 왜 현금이 왜 하나도 없냐?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할인 분양을 많이 하는 데가 그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 할인 분양을 했어요.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분양에서는 30%가 고 분양이니까 저기서는 이익이 당연히 났을 테고 여기는 30% 할인 분양했으니까 손실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데 30%까지 할인 분양했으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났겠죠. 그럼 손실이 많이 난 것을 뭘로 메꿨습니까? 저기 있는 분들의 현금을 많이 받은 걸 가지고 건축비에 충당을 한 거예요. 그게 현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할인 분양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나중에 꼭 사고가 같아. 이렇게 된 조합은 또 사고가 꼭 터져. 이게 사고잖아요. 그러면 또 비대위가 생겨가고 조합이 또 바뀝니다. 당연히 그 집행부가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뭐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막판에 긁어부스럼을 아주 큰 것을 사고로 친 거죠. 현금을 좀 있게 해서 무난하게 가면 그냥 끝날 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에 그냥 30% 할인 분양해서 인기 몰이로 해가지고 너무나 사업성이 좋다고 막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완전히 누가 받은 돈을 토해내려고 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조합. 다 조합 집행부 또 바뀝니다. 그 설득의 논리가 이해를 해도 조합원들 이해를 하는 분이 있어도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할인 분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최근에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할인 분양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조합원들의 손실 난 것을 수익 사업에 이익하고 같이 빡치게 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안 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최근 아니고 10년 전부터 쟁점된 게 법인세에서 이 다음에 배당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법인세에 관련된 거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조합을 하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사 비용 뭐 들어가죠. 내가 집도 구해야 하고 또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짐을 트럭에다가 이삿짐 센터 해가지고 가면 다 돈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런 것에서 이사비가 뭐 1,000만 원 전후 이렇게 주잖아요. 그 1,000만 원 전후를 받는 그것을 조합에 이제 사업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사업비로 비용 처리를 해요. 근데 그 비용 처리를 하는 사업비가 조합이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1,000만 원 준 자체가 조합원들은 그 1,000만 원이 어쨌든 1,000만 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돈은 공짜가 아니다. 뭐냐? 그게 배당이다. 국세청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니까 1,000만 원을 조합이 A 조합원한테 1,000만 원 줄 때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주면 154만 원, 15.4%를 공제하고 846만 원인가 얼마를 이제 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국세청에서 너 배당소득세 신고 안 했네? 해가지고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이제 매깁니다. 근데 1년에 국세청 이자는 12% 가까이 듭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지나면은 얼마니까 55%가 넘어가는 거죠. 가산세가 반절 이상이 내할 세금의 반절 이상이 또 그 가산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지금 그 조합들은 추정 분담금 검증 회의를 이제 구청에 주관해 갖고 뭐 서대문도 제가 추정 분담금 이제 가끔 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나 추정 분담금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사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주하기 위해서 옆에 인근에 전세금의 40%를 이제 대출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도정법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여러분들이 이사에 가기 위해서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것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그것도 사업비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것 또한 배당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처분을 처분하는 거냐? 이사비를 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걸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배당으로 보니까 이 배당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워요. 자, 배당은 뭔 거냐? 저쪽이죠. 일반 분양에서 이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익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익 나는 걸 전제로 합시다. 이익의 규모는 몰라요.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이익의 규모도 몰라요. 그건 사업이 끝나봐야 알아요. 준공이 되고 미분양까지 다 털어내고 보류주도 다 팔고 나야 이익의 규모가 정해져요. 법인세 내고 나머지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거든요. 저쪽에서 나온 것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예상만은 그냥 관리처분 인가상으로 그대로 사업비 쓰고 그대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해야 하나도 돈 1원도 안 틀리겠죠. 이익이 얼마 나오는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데는 들쑥날쑥이 기복이 많을 수도 있고 편차가. 어떤 데는 비슷하게 관리처분 인가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배당이라는 것은 결정이 나야 법인세가 규모가 결정이 되고 배당 가능 이익이 결정이 나야 배당금이 결정되는 건데 미리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요. 이사할 때 가져가고 2주 기간에 이자 낸 것도 배당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결정도 안 났는데 무조건 가져가는 거거든요. 국세청이. 논리적으로는 회계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몇 개 있어요. 이번에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것도 미리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미리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대법원 가면 다 이겨요. 정부가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현재 이것도 국세청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해봤자 뭐예요? 미리 가져가는 거.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자, 우리가 100억 분이 이익이 안 났어요. 여기 법인세 놓고 나니까 100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과거식으로 다 그걸 그냥 조합이 그 이제 지금 뭐 사업비로 못 오게 하니까 지금 배당으로 지금 다 돌렸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돌렸다고 하면은 100억만 배당으로 가는데 여기 준 게 150억을 배당으로 신고해서 미리 150억을 냈어요. 그럼 50억을 더 냈잖아요. 그럼 50억을 돌려달라고 이제 경정 청구해가지고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해야 해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50억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번거로운 거거든요. 개개인도로 세금을 다 내있잖아요. 예를 조합원이 1000명이에요. 뭐 1000명은 너무 많다고 말해요. 500명인 조합들은 많잖아요. 서울시내. 그러면 500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들이 배당소득세를 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소지가 다 틀리니까. 관할 세무서가 다 틀려요. 집 주소도 틀리고. 개인이 나는 그동안 배당소득세를 내가 300만 원 냈어. 근데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200만 원만 냈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내가 더 냈네 미리. 그럼 100만 원을 달라고 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해야 해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행정 낭비고 조합도 너무나 일이 많아져요. 그 500명이라는 조합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배당소득세 신고해야지. 또 잘못되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또 500명의 관을 다 해야지.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합원들이 다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 편의상. 자, 이사비, 이주비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조합원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이 취득세는 조합이 내는 게 하나 있고 조합원이 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먼저 조합원이 내는 취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이 내는 취득세 먼저 큰 것부터 봐야죠. 조합은 조합원들이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의 출자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출자금이라죠. 그 현물 출자금이라는 용어를 쓰죠. 현물 출자금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 그 두 금액의 두 군데 감평사의 산수평균 금액을 가지고 각 개개인의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 금액이 나오고 권리가액이 나오죠. 비례율에 따라서. 비례율이라는 건 뭡니까? 종전 토지 건물 평가 금액을 저 밑에다가 놓고 위에는 뭡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거기에 나온 것의 100%를 곱하면 비례율이 나오죠. 그 비례율이 100%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100%가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비례율은 숫자 노름인 건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테고, 그건 이제 상반기에 한 거여서 비례율이 여러분들은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은 비례율이 낮아지면은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좀 고무줄 같은 성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법인이 두 군데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감정평가법인도 자기들 감정평가의 범위가 10인가 15%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운딩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법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후하게 주면은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근데 감정평가가 아주 빡세게 그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비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면 비례율이 높아지면 뭡니까? 비례율이 높아지면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비례율이 높은 데다가 내 감평 받은 것을 곱하기 하면은 그게 권리가액이잖아요. 그럼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거의 또 도토리 키재기로 똑같아요. 비례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다. 왜냐? 종전 토지 건물의 가치가 낮아지고 높아 똑같이 거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비례율도 같이 그렇게 가서 권리가하고 딱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숫자 노름인데 비례율이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비례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조합 집행부는 그래도 비례율이 100% 나와야겠다. 그리고 저도 추정분담과 검증회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면은 대부분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00% 정도는 나와야 조합이 그래도 가니까 말하기 쉽게 그래도 빨리 사업에 탄력을 받으니까 그래도 비례율이 100% 가게 안 나와도 좀 비례율이 100% 갈 수 있도록 좀 도움도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종전 토지건물 평가를 하는데 청산자들이 여기서 꼭 생기죠. 청산자들이 통상 한 5에서 10%를 잡아요. 조합들이 실제 뭐 3%만 나온 재건축 있는 데는 재건축 조합은 청산자가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청산자가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3, 5, 뭐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청산자들의 토지를 조합이 사가죠. 또 국공용지 뭐 이런 것도 조합이 사오죠. 사와요. 그 무상취득도 유상취득도 있는데 어쨌든 조합이 이런 토지들을 출자자 뺀 청산자들 국공용지를 외부의 제3자의 땅을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사옵니다. 4.6% 세금을 내고 사와요. 그런데 여기 조합원들의 땅은 현물 출자를 받는 거잖아요. 현물 출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취득세를 안 내요. 조합이. 언제 내는 거냐? 준공이 되면은 조합원분하고 일반 분양으로 딱 나눠줘요. 지조 건물이 당연히 나눠져 있죠. 이 일반 분양자들의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채비지라고 용어를 써요. 채비지라는 용어를. 조합원분 그 토지를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걸 채비지라는 용어를 안 써요. 저쪽 일반 분양자들한테 파는 토지를 채비지라는 용어를 써요. 또는 보류지. 근데 어떤 채비지는 뭡니까? 조합이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에요. 출자하는 조합원들한테 받았지만은 누구한테 팝니까? 조합이 일반 분양자한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자들한테 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이 취득세를 한번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보전 등기하는 거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뭐 다세대 다가구를 빌라를 부수고 다시 또 지으면 보전 등기가 한번 이루어지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땅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단지 내가 5평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었어. 근데 조합원이 땅을 5평 가져갖고 5평을 현물 출자한 거죠. 근데 내가 아파트를 뭐 30평짜리를 받았는데 땅이 뭐 10평이 됐어. 10평짜리를 받았어요. 10평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럼 5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자기가 땅은 5평 출자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전 고시 때 보니까 땅이 10평이 됐어. 늘어난 게 있잖아요. 땅이 늘어난 것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요. 조합원들이. 근데 대부분은 조합원들은 땅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걸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거니까요. 그 논리가 맞죠? 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합원들 가지고 땅 가지고 팔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땅을 갖고 있는 조합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드물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없어요. 조합원들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조합부터 얘기하는. 조합은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은 땅에 대해서 이 채비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번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건물이 준공됐으니까 준공된 것을 누구한테 팔게 하는 겁니까? 이쪽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자한테 팔기 위한 그 건물이에요. 아파트나 뭐 상업시설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한번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준공되고 2개월 이내에 내는 거고요. 토지는 이전 고시일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는 거예요. 조합이. 조합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은 건물이 딱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지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준공되고 2개월 내에 아파트가 준공됐으니까 2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자들은 취득세를 내는 게 상당히 다양해요. 뭐 내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래서 3% 되고 또 법인이냐에 따라서 12%, 2주택자도 뭐 지정지역이냐에 따라서 8%뭐 그냥 상당히 나눠 있죠. 또 60제곱미터 이하냐, 뭐 너무 크냐, 뭐 너무나 복잡해 일반 분양자는. 근데 이제 조합원들도 2주택자, 3주택자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재개발 아파트는 내가 청산금을 얼마 냈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리가액이 내가 5억이야. 5억인데 분양받는 게 7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2억 원을 더 청산금을 이제 조합이 내잖아요. 2억 원을 내는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냈어요. 건물에 대한.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뭔 거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청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양가. 우리가 분양받은 거 있잖아. 그거 기준으로 해서 내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뭔 거냐? 실제 건물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실제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것은 원가죠, 원가. 제일 많이 이제 우리 분양가액이 아닙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건물에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계산해 그 돈 전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올해부터. 올해 준공되는 것부터. 재개발도. 그냥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똑같아졌어요. 이제 취득세 내는 게. 그러면은 금방 말한 것 같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갔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세무하는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55개 정도 있어요. 이제 소분류를 하면은 55개의 소분류로 해서 금액을 다 이렇게 측량비가 얼마, 감정평가비가 행정용역비 얼마, 공사비에도 뭐 상하수도 공사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쫙 55개를 사업비를 딱 나열해 가지고 매년 들어갈 뭐 세운계하는 사람 돈 주는 거 이때마다 거기에 다 집어넣어요. 운영비는 한목으로 나오죠. 운영비도 급여, 소모비, 뭐 소모품비, 뭐 업무 추진비, 뭐 임대료 뭐 쭉 나오죠. 우편료까지 쫙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구청이 지방세에서만은 취득세 과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취득세 과표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에 관련된 비용들보다 토지에 관련된 비용 있는 것도 건물에 관련된 비용으로 당겨서 야 이건 우리 세무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이건 토지 관련된 비용이야. 그럼 토지 원가로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토지 사는 데 들어간 이자 예를 들어서 그건 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운영비 같은 것도 그런데 다 그런 운영비나 그런 거 이자 같은 것도 다 건물에 관련된 비용으로 봐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왜 그러냐? 그런 걸 건물의 과표를 높여야 취득세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게 적어지면 취득세가 똑같이 같은 과표라고 하면 과표가 줄어야 취득세율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건물로 많이 땡겨다가 토지 관련된 비용도 건물로 많이 이렇게 건물에다가 막 우겨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게 지방세 행정자치부 지방세 뭐 이의 신청하고 막 이렇게 그 재판까지 가면요 또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쪽 따로 저쪽 따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인정해 법원이 또.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표가 건물로 많이 올라가요. 토지 관련된 비용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건 그대로 가고 건물 과표가 줄어들어야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토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건물로 올라간다. 지방세에서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조합이 내는 거 있고 조합원이 내는 거 있는데 조합원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내는 게 없고 건물에 내는데 건물 과표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세에서 말하는 건물 과표고 좀 틀리더라. 이거 말하고 조합은 채비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야 한다. 일반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땅을 파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두 가지가 각각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에서 채비지에 대해서 제가 채비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제가 모두에 말한 거 있어요. 청산자들 토지도 사오고 국공용지도 유상 매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내면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시켜줍니다. 저쪽에서 낼 때. 일반 분양물로 매길 때 채비지를 사온 거하고 청산자들한테 땅 사온 거하고 국공용지를 사온 거에 대해서는 이쪽 채비지 계산할 때 제외하고 다시 그 나머지만 납부한다 이거죠. 그걸 또 포함시키면 저번에 살 때 한 번 내고 이번에 또 내면 두 번 내는 꼴이 되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차감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인데요. 이 배당 소득 부분이 제가 이사비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 아까 드렸고 그게 배당으로 본다. 그렇게 됐고요. 이 배당이 요새 상당히 큰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쟁점이 돼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한 것 같이 일반 분양에서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동안 고분양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분양가 있잖아요. 그동안 평당 뭐 3천만 원 전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강남권은 뭐 5천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공사 원가는 3, 4년 전에 계약할 때는 300만 원대, 400만 원대였어요. 지금 작년 올해 막 입주하는 것들은 대부분 3, 400만 원대 시공사 공사비가 그랬는데 분양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높아져 갖고 뭐 700만 원대죠. 600만 원도 없어요, 지금은. 다 지금은 600만 원이면은 올리면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시공사가. 3군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디서 간담회 갔더니 800만 원을 찍은 데가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700만 원 초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 추정분당 검증에 하면은 대부분 700만 원 중간 정도 선에서 많이 이제 들어오고 높아도 뭐 우리한테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좀 밑으로 내려라 이렇게 권고도 하고 600만 원으로 갖고 오면은 시공사 선정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참 이게 참 낮은 공사를 하겠다는데도 추정분당 검증위원들이 그 걱정해줘야 하고 높아도 걱정해줘야 하고 참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공사비가 그렇게 300만 원, 400만 원대 막 그렇게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평당 한 3, 400만 대 평당 뭐 관리비 시공사가 모든 비용의 한 사업비의 한 70%, 80%를 차지해요. 그럼 땅값이 건물값 땅값 반반 정도 되고 어떤 데는 강남 같은 땅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율이 건축비보다 뭐 6대 4 정도도 있어요. 땅이 60%, 건물값이 40%인 데가 있고 좀 유곽으로 나오면 5대 5 막 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공사가 시공사가 400만 원이면은 뭐 한 500만 원 이것저것 5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고 땅값은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봤자 1200, 300만 원이 원가예요. 그런데 뭐 그런 데가 한 2천만 원 분양했잖아요. 그리고 한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뭐 한 2천만 원 분양했고 3천만 원 분양인데 우리 흑석 막 이런데 2,800, 2천 막 이런데 보니까 원가가 뭐 2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할인 분양 당연히 했죠. 그 할인 분양한 것 자체도 결국은 이쪽에서 나온 이익이잖아요. 일반에서 나온 이익이니까 그 이익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세가 22%입니다. 통상 지방소비세 포함해서. 그 다음에 15.4% 배당소득세. 두 개 합치면 뭐 40% 드는 거죠. 한 40%가 세금으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그 100% 이익 중에서 60%를 가져가는 거고 40%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뭐 그것도 다 사실은 세금이지만은 정비 기반 시설, 공원 도로도 많이 가져가고 공공용지,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로도 몇백 세대도 큰데 막 가져가고 아파트도 이렇게 가져가죠. 땅값은 안 주고 건물값만 주는데 건물값도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는 일반적인 일반 기업들이 건축 가격에 한 반값 정도 뿐이 안 돼요. 그것뿐이 안 줘요. 건축비도. 어떤 데는 땅값도 주기는 해요. 근데 뭐 감정가액으로 해서 주는데 감정가액 얼마나 쌉니까? 우리나라 사업시행가 기준으로 감정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상당히 세금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정비개발시설 국가 기부채나 이거 무서워서 그냥 열받아갖고 우리 재건축 안 해 하는 조합이 있었잖아요. 압구정 3구역 같은 거 막 그런 데 있어요. 여의도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의도도 들썩들썩 하는 게 그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은 조합원들 건데 그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걸 좀 주는 미끼로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을 40% 이상을 가져가는 거지. 이것저것 따지면 40%를 훨씬 반절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눠먹기식 치고는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거죠. 조합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조합원이로서 진짜 열불 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노후한 주택에서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막 그냥 주차난이 너무나 심하고 그냥 여름에 되면 비 새고 뭐 페인트고 뭐 물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고 막 그냥 냄새 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서울이 아파트가 17%인가 20%가 안 된답니다. 아직. 근데 지방 이 경기도에 있는 데는 20%가 23%까지 가는 도시가 있고요. 근데 서울은 17%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빌라 단독주택 뭐 이런 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 대형 또 상업시설을 하려고 보면은 야 하나 짜투리 하나가 딱 해갖고 상업용지 그 강남이나 광화문 그 빌딩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막 4,500평 돼야 이렇게 빌딩을 짓는답니다. 근데 4,500평짜리가 나오지가 할 데가 없대요. 그럼 막 짜투리로 막 이렇게 모아서 제하는데 모으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어떻게 동시에 유땡해갖고 10사람의 지주를 한꺼번에 사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알박기 들어가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옆에 거 사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측면 나쁜 점도 있고 또 너무나 국가가 많이 뺏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비율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뭐 100년, 50년인가 몇 후에는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어서 어쨌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93년도에 제가 개업을 했거든요. 89년도에 공인해서 합격해갖고 93년도에 개업을 해갖고 97년도부터 이쪽 업무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저도 상당히 이쪽에 공력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아파트 비율이 너무나 적잖아요. 서울이.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50년, 100년 동안에도 다 못 올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10년 걸리는 조합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60이 이제 만 60이 우리나라 넘었는데 저도 하나 있어요.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영등포 시장에 있는 하나 있는데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뭐 이제 끝났어요. 구역 지정은 돼 있고 정비가. 그래갖고 이제 뭐 통합한다고 해갖고 뭐 세 군데 합쳐갖고 뭐 한다고 해갖고 용적률은 뭐 준상업이 돼가 좀 크게 나오는데 여기도 내 입주하려면은 최소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70이에요 제가. 저보다 여기 연배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유 이제 뭐 저야 자영업이니까 70 먹어도 뭐 머리만 멍청해지지 않으면 나가죠 나가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참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상당히 힘들겠다. 우리 고령 인구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너무나 없어요. 이렇게 다니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또래 전후 사람들만 많지 뭐 20, 30대 애들 없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가 이렇게 없어도 그걸 하자고 할 때 과연 지금은 막 아파트 값이 막 높아졌으니까 그러지 내년 가고 하면서 한번 딱 충격을 주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막 이 나이 든 사람이 막 더 하려고 할까? 많이 주춤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분양가도 이 고분양가도 한 번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한 번은 좀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참 그 상황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뭐 애들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또 애들도 다 집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다 집 있는데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애들이 주택이 없어.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 입장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말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싸움 많이 하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자, 배당이라는 게 그래서 전 배당에다가 배당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조합이 있어요. 지금요. 배당은 다 이제 아실 테니까. 저기 있어요. 배당이 100억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와, 진짜 그런 조합이 많아요. 지금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 원천징수 할 돈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4% 뭐 그러면 100억이면 15억 4천만 원 있어요. 현금이. 그럼 그건 낸다고 봅시다. 그럼 조합원들한테 1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이제 우리 조합 돈으로 일단 그건 본인 조합원들 돈이지만 그나마 현금이 있어서 그걸 냈어요. 그렇지만 조합원들한테 1억씩 이제 배당소득세가 잡히잖아요. 그럼 1억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잡히면은 내 월급, 근로소득 또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또 자유직업소득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세일, 보험 세일 뭐 그다음에 강의만 전문적으로 한다든 이런 사업소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OS들 동의사업 증거로 다니는 분들도 사업소득이에요. 그런 소득을 다 합산해서 5월달에 재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겠죠. 여기 1억하고 내가 그동안에 작년에 받았던 그거하고 합산하니까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세율이 6%, 15%, 24%, 31%, 30%, 33%뭐 어쩌고 쭉 누진 세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가 주민세가 있잖아요. 지방소득세 붙이고 하면은 높아져요. 구간이. 그러니까 세부담이 높아지죠. 그래서 배당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한 번 하고 1월 초에 한 번 하고 하면 두 개로 나누지. 연도가 달라지면 합산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게도 하고 어떤 조합은 뭐 3개년에 나눠서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배, 서초 뭐 이런 쪽으로는 배당 금액이 한 사람에 막 작은 매덕, 중간 매덕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나눠줘야죠. 뭐 나눠주는 거 제일 쉬운 게 이런 거 12월 말에 한 번 주고 1월 초에 한 번 주면 2년에 걸쳐서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절세 전략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짜 큰 문제는 뭔 현금이 없는 줄. 현금을 받으려니까 너무나 반발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행부가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죠. 제가 덤탱이 제가 쓸 일은 없잖아요. 현물 배당이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뭐 청산 그냥 막 종결해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고 반납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답을 못 해줘. 진짜 답을 못 해요. 그건 국세청 담당자의 그 성향이나 또 관할 세무사나 국세청에 갑자기 전수조사를 한번 해라 지령이 지시가 떨어질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단지 내 조합 집행부한테는 얘기합니다. 저번에 어디 그 중소도시에서도 한번 올라와서 올해 3월달에 법인세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자문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자문을 하니까 그 세무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세무사가 그걸 했는데 어쨌든 한 20억 가까이 법인세가 나오는 것을 제가 작은 뭐 매덕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남은 거죠. 법인세 20억을 낼 걸 2억만 냈으니까 18억이 줄었잖아요. 그 법인세를 원래 20억 내려고 할 때 이익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100억 있었겠죠. 그러니까 20%니까 2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또 줄였으니까 뭐 120억 정도가 남았겠죠. 그럼 120억을 나누지 않은데 근데 조합원들이 막 싫은 거예요. 이 세금 내하고 막 합산해하고 어떤 또 저기 그 좀 미안한 얘기지만 또 돈이 좀 얻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정부에서 몇십만 원 또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기본소득 뭐 그것이 또 여기 배당이 생기면은 또 그거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조합장이. 이리저리 그냥 한꺼번에 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 줘야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12월에 한번 1월 하든지 어떻게 나눠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현금 줘야 해. 나는 그거 나타나면 큰일 나. 막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정도를 거래한다. 조합장 당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조합장이 만약에 그냥 분식은 나오지. 그냥 폐업계를 넣어버리고 사업자들은 그냥 그 돈도 나눠주고 세금 안 내고 끝냈어.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조합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조합장이 제2차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하고 조합장은 2차 납세 의무자예요. 1번은 조합이죠. 조합이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조합이 내야 해요. 근데 조합이 돈이 없는데 없으면 누가 가져가요? 배당을 가져간 사람, 조합원이 배당을 받은 만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세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됐으면 가산세는 없잖아요. 근데 한 3, 4년 있다가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야 할 돈이 아까 뭐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국세청에서 당신 배당 가져간 거 신고 안 하고 가져갔지? 이거 내.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시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배당 받은 게 아니라 세금을 100만 원을 냈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0%가 일단 가상금이라는 게 다 붙어요. 그럼 20만 원이 붙어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3년 지나면 한 35%가 또 붙어요. 35만 원 붙어요. 이자가. 그럼 두 개 합치면 53만 원 뭐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100만 원을 내면 들 걸 한 3년 지나면은 한 50만 원을 내야 하고 한 7년 지나면은 7, 8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상당히 큰 문제죠. 그 조합장의 의사결정 한번 잘못해갖고 근데 이런 서울의 어떤 조합이에요. 강동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올해 올 여름에 뭔 돈을 받았어요. 거긴 상가조합원이었어요. 돈을 받았는데 뭘 돈을 이렇게 조합에서 딱 통장으로 딱 돌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도 않고 받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조합 집행부 얼마나 자세히 한 명 한 명 거기가 좀 규모가 있는 조합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 강동세무서 가가지고 나 조합에서 통장에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물어보러 간 거야. 그러니까 강서세무서 담당자가 조합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 뭔 돈이에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합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조합이 난리 난 거예요. 세금도 안 떼고 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직접 하는 조합이 아니,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 하죠. 했다고 하면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비업체가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 정비업체를 해가지고 그 정비업체 사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부대표. 그래서 뭐 서류 좀 달라 어쩌라 했더니 좀 기본적인 거 조합에서는 안 주니까 자료를 자기 갖고 있는 거 좀 이렇게 해갖고 그거 갖고는 판단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옆쪽에서 이익이 났는지
여기서 이익 나왔는지, 또 상가에서 상가도 상가조합원이 있고 그 독립채사한자 있어 상가가 상가도 일반 분양 있고 조합원 분양 있죠.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건 청산금의 반환이다. 이것은 배당에 법인세를 내고 배당이다. 뭘 가름해를 타는데 그런 걸 내가 가름해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자료 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이런 거예요. 자, 거기 조합은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익이 났어요. 조합원한테도 이익이 났어요. 조합원한테 이익 났는데 조합원한테 1억씩 나눠줬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A 조합원이 내가 청산금으로 조합에 낸 게 5천만 원을 냈어요. 5천만 원을 냈는데 준공되고 나서 이전고시 되고 나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조합이 당신 돈 그동안에 이쪽에서 이게 구분경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 쪽을 결산해 보니까 A 조합원한테 1억을 돌려주는 돈이 남았다. 그래서 1억을 지금 돌려줍니다. 이런 명분으로 딱 줬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은 내가 조합에 5천만 원 냈는데 다시 1억을 돌려받았으니까 순수 금액은 5천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합시다.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내가 평가 금액을 권리가액을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는데 내가 아파트를 7억짜리를 분양 받았어요. 그럼 3억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죠. 청산금을 돌려받아요. 받을 청산금이 언제 받아요? 이전 고시일 전으로 이제 돌려받죠. 그래서 이전 고시일까지 해서 돈을 안 줘, 조합이. 그러면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돈 받은 걸로 간주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그날로 양도세 계산일이 돼서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해요. 청산금을 받은 청산금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같이 결산해서 보니까 내가 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 많이 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땅을 조합에 팔은 거예요, 그만큼. 팔아서 그 돈이 온 거예요, 나한테.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조합에 납부를 했는데 청산금을 4,99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냥 청산금의 반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끝나요. 이건 배당이 아닙니다. 자, 말했어요. 여기 쪽에서 나온 것은 이익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아무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 이쪽에서. 단지 내가 분담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지 처음부터 내가 땅을 일부 팔아서 청산금 받는다든지 그런 건 양도세 대상이에요. 내 땅을 일부를 팔은 거예요, 조합에.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합쳐서 돈이 1억이 나왔는데 어디서 1억이 나왔는 줄 몰라. 그럼 그것은 엉터리 세무를 한 거예요. 구분경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구분경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돈은 돌려줄 때 세금 없이 돌려줘야 한다. 저쪽에서 나온 것은 돌려줄 때 법인세를 낸 거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까지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현물 배당이야. 그럼 현물 배당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1억을 배당금을 1억을 받는데 1억을 받는데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그것도 배당소득 15.4% 내고 현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 8천만 원은 현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현물로 받은 걸로 저희 사무실에서 당신 1억 배당 받았는데 현금으로 2천만 원 받고 현물로 8천만 원 받은 걸로 해서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B 조합원이 딱 1억을 그렇게 받은 걸로 딱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1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15.4%는 미리 낸 배당소득세를 미리 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낸 세금이니까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5월 달에 공제하고 나머지만 세금을 더 내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현물로 받은 8천만 원은 뭐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건물로 지금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현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가제는 아파트가 원가잖아요. 그거는 건축비로 철거니고 뭔가 아파트에 지금 내가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 돈이 8천만 원이. 만약에 팔 때 그 8천만 원은 양도 가액으로 원가로 들어가줘야 한다는 얘기죠. 들어가야죠. 8천만 원은. 내가 8천만 원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현물이. 내가 10억에 팔았어. 근데 10억에 팔았는데 분양을 옛날에 집 산 거 뭐 20년 전에 집 살 때 1억짜리 샀고 추가 분담금 1억 들어가고 이번에 현물로 8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2억 8천이
내가 취득가액이라는 얘기죠. 네? 취득가액. 그 현물 배당 받은 것은 내가 나중에 아파트 팔 때 원가로 꼭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 배당을 했을 때는 조합에서 돈을 낸 거라든지 뭐 안내문이 온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가 될 경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고 고가주택이라든지 1세대 2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란 사람들은 이 증빙서를 꼭 갖고 있어야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얘기했고요. 청산 뭐 배당 해산은 뭡니까? 이제 청산인이 드는 건 해산 등기하면 청산 중이잖아요. 그럼 청산인이 할 일은 뭡니까? 잡무 처리죠.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 해산 결의하고 등 하면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현존 업무 종결해하고 돈 받을 거 줄 거, 청산금 관련된 거, 용역사들 돈 줄 거 이런 거 처리하고 다음에 직기비품 있는 거 다 팔고 또 현금 예금 있는 거 다 인출해가지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뭐 좀 더 배당하기 곤란한 돈 있으면 대의원분들이랑 그 이사 청산인들 모아가지고 휴식 한번 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끝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뭐 청산이 이제 완결되면은 폐업 신고하면은 끝납니다. 자, 2차 납세 의무는 나중에 세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조합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산이 끝나갖고 없어졌어요. 조합 사무실도 안 보여요. 청산인 대표도 이제 일반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조합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이 배당을 받았으면은 배당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1,000만 원 배당 받았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세, 지방세를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국세청이나 구청이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거에 두면은 그 물어보는 경우가 뭐가 있는 거니 이제 Q&A가 있는데요.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해산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미분양도 있고 보류지도 있는데 해산 총회를 해서 해산 등기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산 등기가 됐다고 해서 청산 중인 이제 청산소득이란 개념인데 여러분들 좀 복잡하긴 한데 안 팔린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팔면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청산소득이라고 해서 청산소득은 뭐 법인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조건 과거에 못 팔았던 것을 청산 중에 팔게 되더라도 그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어본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해산총회를 할 때 어떻게 하고 배당을 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안내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저런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